돈으로 못 해주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학업적으로 이길 수 있다. 같은 영어 유치원 나와도 아이들이 성취도가 천냥지차인 거는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성장이 미미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특징이다.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식입니다. 오늘은 사교육비를 수억 원 아끼려면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냐 하는 EBS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것이 계층의 변화를 이제 고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영어 유치원 출신들을 많이 보는 저희가 봤던 경험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영어 유치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원을 가느냐가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영어 유치원에 나오는 것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 학습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결정적인 영향 미치지 않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지 그냥 일반 유치원을 나왔는지 뭐 유치원을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금이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뭐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이 영어를 좀 더 잘한다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 3개 반으로 나누고 트랙이 다른 반들이 2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사실적으로 이제 레벨이 5개라 볼 수 있죠. 네. 학년마다. 네. 이 5개 레벨에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는 아이들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음. 영어 실력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여기 상위반에 얘는 약간 심화반에 분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으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 1, 2년 본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이상 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반에서 1등도 영어 유치원 출신, 반에서 꼴등도 영어 유치원 출신이다. 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돌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해주기 좀 힘든 영어 노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영어 유치원은 의미가 있지 않냐. 네. 하루 종일 영어로 생활하는 건데 얼마나 값진 기회냐. 이게 양질의 교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조건들이 막 붙어요. 조건들이 붙는 게 뭐냐면 영어 노출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은 들리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정도 뭐 일어나라 뭐 이렇게 와라 뭐 이런 거는 다 된다고 치죠. 근데 이게 꾸준히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속이 되면 이런 일상 언어라든가 이제 간단한 거 표현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보고 나중에 수능 보는 거는 이게 아주 그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학구적인 거고 하나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용적인 능력이라도 그러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의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휘발이 돼서 소멸이 되잖아요. 네. 이게 한 소멸되는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그게 거의 중간에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환경 조성이 안 됐다면 거의 소멸해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네.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교관 분들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이 아랍 지역에 네. 가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아랍어를 그렇게 잘했대. 근데 난 지금 아무것도 몰라.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피어 그룹이 좋은 데를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영어도 잘 배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게 좋은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해요. 주변 애들이 만약에 영어로 다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회화 같은 거 주고받는 능력은 발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생각할 건 무엇이냐? 회화 능력을 잘 갖췄다고 해도 그거는 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계층의 결정적인 요인인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는 결정적인 영향이 없어요. 다른 영어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 뭐 옛날 시대에는 말은 잘 하시는데 글자 못 읽고 이런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 말은 엄청 청산유수로 되게 잘하시죠. 지혜로우시고. 그런데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그런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글을 못 읽는데.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서 흔히 교육 인프라가 좋다는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이들이 그렇게 뭐 잘 성장하지 않는, 실력이 많이 오르지 않은 케이스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 제가 이제 실제로 목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이 둘 다 교수시더라고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 보니까 가장 기초반이 나왔어요. 너의 이제 영어 학습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점이 뭐니? 했더니 뭐 어떤 거 더 하고 싶니? 했더니 뭐 문법이래요. 네. 문법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니? 뭐 학습 히스토리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문법책을 20권 넘게 봤대요. 봤는데 문법책을 이제 자기 학년에 맞는 타겟을 한 문법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틀렸는데 끝이에요. 채점하고 자기가 2번을 골랐는데 답이 4번이었다 하면 X 치고 끝이에요. 안 봐요. 넘어가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재력도 영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쓰면은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방치가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바쁘신 부모님들이 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유명한 사교육단체 학원 뭐 과외가 될 수도 있지만 공부방이나 그런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손 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 유명한 여기 학원에 보내는데 몇 년을 보내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냐? 왜냐면 유명하고 이제 정평이 났으니까 그런 데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복불복이다. 네, 복불복이죠. 예. 아이 성향이 스스로 잘 챙기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면은 또 잘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이 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원 같은 데를 실은 많이 다녀도 아주 큰 효용이 없을 때가 많다. 학원을 많이 다니고 너무 지쳐서 아이 입장에서는 뭐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다양한 이상한 방법의 공부 방법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중학생만 돼도 이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학원만 많이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되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학원 보내는데 그 정도도 안 챙겨주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티가 안 나요. 학교나 학원에서 왜 이걸 못 잡아주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책 피는 거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28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28쪽을 보고 있어야 돼. 들으면서 틈틈이 봐야 돼. 그리고 써 있는 거랑 설명이랑 대조를 해야 돼. 이런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숙달이 되기까지는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뭐 학교나 학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봐줄 수가 있냐? 아이에 맞춰서 티도 안 나는 거. 이거 안 하죠.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냈는데 이거나 하고 있다고요, 학원에서?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학원 왜 보냈어?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더 어려운 걸 하려니까 될 리가 없죠. 우리 아이가 흔히 말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이제 성장이 미미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돈, 재력이 없으면은 이 대치동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냐, 학업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돈으로 못 해주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학업적으로 이길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요 두 가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의 특징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닌다고 독서 습관이 생기냐? 이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영어 유치원 다녔으면은 영어 책을 잘 읽어야 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좀 많은 애정이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아니면은 매일 30분씩 자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영어책이랑 뭐 한글책이 될 수도 있어요. 책을 읽어주냐? 어떤 게 더 좋냐? 저는 매일 밤 30분 책 읽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더 낫다. 저는 선택하려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이 독서는 영어 유치원 보냈냐 안 보냈냐보다 훨씬 더 선명한 지표다. 네, 맞아요. 영어로 된 책을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100쪽짜리 이상 된 책을 100권 이상 읽었다. 자기가 스스로 집중해서. 이런 아이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애들을 본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을 본 적이 있냐? 수백 명을 봤어요.
이게 차이다. 같은 영어 유치원 나와도 아이들이 성취도가 천냥지차인 거는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 이외에도 연계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대치동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거다. 계층 이동이 뭐 힘들다고 하는데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전 이거다. 독서다. 이거는 돈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한 과목당 뭐 200만 원 이상 하는 과외를 붙여도 독서는 대신 못 해줘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지도하는 아이들 중에 뭐 국제학교라든가 외국인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 유학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저도 뭐 유학생활을 했는데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원하는 거,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읽기하고 쓰기 능력이에요. 글을 제대로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냐, 그걸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냐,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얼마나 조리 있게 글로 표현할 수가 있냐, 요게 안 되면 그 사람은 학구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고 말은 좀 어느래도 독해 실력이 좋고 글쓰기 실력이 좋으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교육비 수억을 아끼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독서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공부 습관입니다.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몇 억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감이 없으시니까. 네.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대체 뭐냐? 사람이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법 수업을 듣는다 하는데 많이 쓰는 설명이 이거거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인 경우에는 실제 시제가 미래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대신해서 쓴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 뭔 소리야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 어딨어, 빨리 풀어보자. 아예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인지 자체가 안 된다. 내가 이해를 한 건지 안 한지조차를 질문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맞아요. 그 표정이 있어요.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아까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이쪽을 매칭시켜 본다 했잖아요. 이게 기본 습관이라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학습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은 찾아봐요. 혹시 부사절이 여기 설명이 돼 있나? 난 부사절이란 용어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 용어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부사절이야 하고 그 예제를 보고 부사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이게 잘하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이거를 해도 안 됐을 때는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핸드폰으로 찾아보기라도 한다 나중에.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꼬리꼬리를 물고 계속 연계학습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 가르쳤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실제가 미래일지라도 현재로 가름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나? 하고 또 찾아봐요. 이게 흔히 말하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이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완성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스스로 생각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기.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고 그죠. 아이 머릿속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들어가가지고만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이거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려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교재 챙기기예요.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애들은 교재를 못 챙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학습 자료, 그 학교 프린트, 유인물 이런 거는 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준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뭘 배우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요걸 행동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교재 챙기기예요. 모든 학습 자료 챙기기. 요거를 스스로 하게 계속 이제 유도를 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전문 용어로 하면 CBT라고 하는데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행동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서 진행하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교재를 챙긴다는 건 나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교재가 필요해.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는 공부를 한다. 이게 내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책도 안 챙기고 그냥 수업만 들어가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돼.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교재를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럼 교재를 챙기다 보면 교재와 공부, 수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는 연관성을 짓게 되거든요. 아이가 꼬맹이라도. 또 다른 하나,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학습을 한다. 뭐 문제를 안 풀을 수도 있어요. 영어 학습은 책만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일단 풀었다 하면은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 오답 정리를 하게 함으로써 내가 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 과제 챙기기. 과제 챙기기. 챙기기는 뭐죠? 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고 네. 이거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게 함으로써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유도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안 좋은 거 뭐냐? 숙제장 줘봐. 야, 이 책 펴? 야, 펴줘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이게 안 좋아요. 여기서 챙긴다는 거는 너 숙제 뭐 안지 아니? 숙제장 있어? 숙제장 꺼내봐 해서 야 네가 읽고 그거 뭐야 하고 모르면 그때는 좀 같이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점점 더 아이가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그 과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과제를 하고 안 하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스스로 과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챙길 수가 있냐, 그거를 확인하시라. 그걸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 얘기죠.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시간 지키기. 써 있어요. 몇 시까지 등교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할 때는 규칙들이라든가 그 내재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꼭 따라야 되는 것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즉 자기 몸을 움직여서 몇 시까지 그거는 도착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자기가 몇 시까지 딱 도착하려면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시계를 보고 지금 걸어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출발을 해야 돼.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게임을 그만두고 지금 출발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렵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그 어려운 공부할 때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뭐 어려워졌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수능 체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수시 제도의 영향도 큰 것 같다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뽑을지 대학교에서 뽑을지가 굉장히 오리무중이에요. 이 입시 제도가 계속 조금씩 변하거든요. 예전에는 교내 입상 경력 같은 거를 이게 쓸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용도로 못 쓰게 만들고 바뀌거든요. 이게 바뀌는데 경향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 제도에 맞춰서 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 끼고 계속 컨설팅 받으면서 발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요거는 재력이 엄청 많이 들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 입시제도의 본질은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봐요. 말 그대로 글 많이 읽고 영어든 국어든 글 많이 읽고 수학 공부 해놓으면은 대학 입시는 잘해요. 근데 이거를 입시 전형에 맞춰서 최적화하려고 한다. 그거에만 맞춰서 공부하려고 한다. 이거는 재력이 엄청 많이 드는 방법인데 이게 워낙에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교를 갔다고 이거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못 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계층 이동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좀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오늘은 사교육비 수억 원 아끼려면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